내일부터 시작되는 3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가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쌍특검 추진과 노란봉투법과 간호법 처리 등을 놓고 양보 없는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후폭풍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 현장을 찾았고 당 지도부는 혼란과 분열은 안 된다며 당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대구 경북을 찾아 당심 경쟁을 벌였습니다. 합동연설회에서 후보들은 저마다 총선 승리를 바탕으로 진정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거세지고 있는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 공방을 비롯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이 불러올 정치적 후폭풍에 관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집 요구에 따라 3월 임시국회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선거제 개편 논의와 민생 법안 처리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요. 민주당의 쌍특검 추진과 이견이 첨예한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으로 충돌을 예고하고 있어 3월 국회도 여야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민주당 요구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3월 임시국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에 민주당은 국면전환에 나섭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 행보에 다시 주력하는 한편 당은 대장동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 추진과 정순신 낙마카드로 여당에 대한 본격적인 맞대응에 나섭니다. 검찰 출신 인사 무사 통과를 강행한 대통령실 등 정순신 사태를 둘러싼 의혹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순신 인사 참사 진상조사 TF를 구성했습니다. TF가 중심이 되어 진상을 규명해 나가겠습니다. 이탈표 사태로 번진 계파 충돌엔 당이 혼란이나 분열로 가서는 안 된다며 당의 단일 대우를 위해 당내 소통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탈표를 고리로 이재명 방탄 프레임을 이어가 이재명 대표 거취와 쌍특검 힘 빼기에 대한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절벽에 매달렸을 때는 보고 손을 놓고 과감하게 뛰어내려야지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동바동하다 보면 훨씬 더 크게 다칩니다. 이재명 대표가 명심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3월 국회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충돌 강도는 더 세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양곡관리법과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가 요청된 간호법을 3월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시장 질서 왜곡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합의가 요원하기 때문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검찰 안팎에서 제기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영장 가능성과 오는 3일부터 예정된 이 대표 재판 등 사법 리스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3월엔 김진표 의장이 제안했던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 개최와 여기에 올릴 정치개혁특위의 개편안 의장 제출 시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 전원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300여 명 국회의원이 모두 자기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3월 달까지는 선거법 개정이 가능할 것이고 따라서 선거구 획정도 4월까지는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는. 다만 의장직 속 자문위가 제안한 비례대표 50석 증원안 등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 의견 차이가 커 논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음 달 8일 국민의힘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결과와 4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등 여야 지도부 개편에도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2월 국회에 뜨거운 감자였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다시 한번 여야 합의를 촉구했기 때문인데요. 김 의장은 법안이 강행 처리되거나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정치적 파국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하며 여야에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해주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도 본회의 상정을 직권으로 보류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법안이 강행 처리되거나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농민 생활 안정과 식량 안보 강화라는 당초 취지는 퇴색하고 강대강 정치적 파국만 초래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만일 이것이 거부권이 행사돼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누구를 위해서 마치 허공에 대고 하는 주먹질과 같이 누구를 위해서 이 법안을 의결해야 합니까? 특히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정부의 거부권 행사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부 쪽에서 거부권 행사가 공공연히 선포된 이상 의장으로서는 국회의 입법권이 존중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이미 쌀 의무 매입 기준을 강화해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는 내용으로 여야의 중재안을 제시했던 김 의장.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달라며 여야에 다시 한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그동안도 민주당에서 많은 양보를 해서 의장의 조정안을 받아들여준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국민의힘도 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협의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니까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가지고 협상을 해서 김 의장이 주문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협상은 여전히 진척을 보기는 쉽지 않은 형국입니다. 저희들의 일관된 입장은 의무 매입이 있는 한은 부작용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당이 부동의 태도로 일관한다면 양곡관리법에 더 이상의 양보와 인내는 결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김 의장은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한 3월 국회 첫 번째 본회의 전까지 여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낸 수정안으로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겠다고 밝혀 3월 국회에서는 의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방송 장장현입니다. 네, 2월 임시국회가 오늘로 종료되고 내일부터 3월 국회가 시작되는데요. 김동길 기자와 함께 3월 국회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3월 국회는 이제 전망해 볼 텐데 그 3월 국회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이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월 초에는 여야 모두 일단 숨고르기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2월 국회가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과 또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 야당 단독 처리, 또 복지위에서 간호법 등 이제 본회의 직후의 요청 의결 등 그야말로 이제 치열한 공방이 있었기 때문에 여야 모두가 이제는 좀 쉼표가 필요하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8일 새 지도부 선출이 있고요. 또 민주당은 어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에서 생각보다 이제 많은 이탈표가 나오면서 내부 논란이 된 부분들이 또 있고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이제 전열을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체포 동의안 부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오늘 첫 일정으로 이제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진단 관련 민생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민주당이 민생을 출발점으로 다시 정비하겠다는 또 의지로도 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야 모두 쉼표가 필요하다 이제 그 표현을 쓰셨는데 이제 쟁점 법안을 이제 좀 살펴봐야 될 시점이 됐다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3월 국회에서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살펴봐야 될 그 법안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여야가 일단 3월 초에는 숨고르기 이후에는 본격적인 쟁점 법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치열하게 부딪힐 것 같은데 네. 먼저 양곡관리법입니다. 여야가 이제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안인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쌀 과잉 생산을 우려하고 있고 민주당은 쌀값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의 상임위 단독 처리 또 여기에 본회의 직부위까지 여야가 이제 대립한 법안이기도 한데요. 민주당이 어제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을 하면서 어제 사실 이제 통과를 예상했었습니다만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 의장이 양곡관리법 상정을 보류를 했고요. 또 민주당이 본회의 진행 중에도 의장에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건 처리를 요구했는데 김 의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야 합의를 한 번 더 이제 촉구를 한 건데요. 그렇게 되면서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3월 국회로 이제 넘어가게 됐거든요. 네. 김 의장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한 번만 더 기회를 가지고 협상을 해서 그래도 국회에서 거부권이 전제되는 입법을 하는 것보다는 국회에서 의결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부에 이송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농민을 위한 길입니다.
네, 어제 이제 뭐 국회 안의 분위기가 분위기인 만큼 이제 뭐 한껏 톤이 좀 고조돼 있는 그런 이제 그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제 민주당의 이제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를 미룬 이유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이 법안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하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김 의장이 이제 중재안도 제시를 했고요. 어제 본회의 시작하기 전에는 입장문을 내면서 여야 합의를 다시 한번 촉구를 했고 또 본회의 중에는 민주당의 상정 요구도 거부를 하면서 여야 합의를 촉구를 했습니다. 김 의장의 의중을 보면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만약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이제 공공연하게 밝혀왔거든요. 거부권이 전제된 입법을 하기보다 김 의장의 생각이 끝까지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제 김 의장의 생각으로 읽히는데 또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농민을 위한 법이 정부와 국회의 대립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크거든요. 여기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 의장이 국회 입법권이 존중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발언을 한 것을 보면 국회 수장이 김 의장의 고심이 이제 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간의 양국관리법 개정안 이거 첨예하게 이제 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 3월에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3월에는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민주당의 강력한 그 항의가 있었습니다. 김 의장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김 의장도 언성이 좀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그 과정에서 김 의장이 3월 첫 본회의에서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상정해서 표결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여야의 합의를 촉구했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합의안이 나오면 합의안대로 만약에 합의가 안 된다면 민주당의 수정안을 가지고 민주당의 안을 가지고 표결 처리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3월 국회에서는 3월 첫 국회 본회의에서는 양국관리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전망을 하시는군요. 이번에 그 민주당 그 쌍특검 추진 이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그리고 이제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 일명 그 쌍특검을 민주당이 의총에서 당론으로 이제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3월 국회의 또 다른 뇌관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쌍특검의 당론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3월 안에 이제 처리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혔는데 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9월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고요. 대장동 특검 법안이 이제 새롭게 발의할 예정인데요. 이 특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의당과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현재 국민의힘이 맡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를 거치지 않으려면 이 특검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위해서는 국회법에 보면 180석 이상의 5분의 3, 180석 이상의 의석수가 필요한데 네. 민주당의 의석수를 살펴보면 169석입니다. 여기에 무소속 의원이 7명인데 보면 이제 전 민주당 소속이고요. 여기에 특검에 찬성하고 있는 기본소득당 1석. 여기에 정의당의 6석까지 합쳐진다면 정의당 협조만 있으면 이제 특검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정의당의 협조가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제 그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이제 부결 상황을 보면 과연 이제 현재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단일 대우로 또 갈 수 있을지 뭐 또 그 생각도 드는군요. 여기 쌍특검에 대한 것도. 네, 그 특검 법안을 어떻게 추진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단일 대우를 형성하느냐,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도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국민의힘의 이 방탄 공세에 맞서서 쌍특검으로 이제 국면 전환을 하려는 그런 것으로 모색하려는 모습으로도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의원총회 전에 이 쌍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게 좀 커 보이고요. 체포 동의안 표결 전에 의총에서 이제 그렇게 정한 거죠. 네, 그렇게 확정이 돼서 이제 발표가 된 건데. 네. 특히 이제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정적 제고 야당 탄압이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 네. 이 쌍특검 추진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국면 전환 또 민주당의 내분도 여기 이를 통해서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부실 수사 문제도 이제 공론화시키겠다라는 좀 의지로도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이 밖에도 3월 국회를 보면요. 환노위에서 그 노란봉투법이 처리가 됐는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돼서 이제 법사위 논의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여야의 좀 공방이 벌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복지위의 간호법 제정안 이제 국회 앞에 보면 간호법을 제정하라 하지 마라 이제 그 여야뿐만이 아니라 네. 그 관계 부처들의 관계 기관들에 대한 또 여야 반대가 좀 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3월 국회가
여야의 강대강 국면은 계속 이제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양국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봉투법까지. 쟁점 법안들로 역시 3월 국회도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보수 텃밭인 대구 경북에 집결해서 당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대구 합동연설회에서 당권 주자들은 상대에 대한 비판 수위를 조절하는 분위기였지만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은 오히려 수위를 높여 대조를 보였습니다. 보도에 홍예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선거인단의 20%를 차지하는 대구 경북 지역.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이 지역은 적극 투표층이 많아 후보들이 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합동 연설에는 물론 지역 곳곳을 돌며 민심을 공략했는데 김기현, 안철수 후보는 민주당에 맞서 총선에서 승리할 적임자가 자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힘을 똘똘 뭉쳐 하나로 만들어서 내년 총선 압승을 기필코 달성하겠습니다. 민주당 스스로 이재명 체제를 붕괴시키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공세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김기현 체제로는 대통령을 향한 공세도 막기 힘들고 황교안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킨 사람이 자신이라며 대구 경북 민심에 호소했고 천하람 후보는 대구 경북 지역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겠다며 청년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네거티브로 선거가 혼탁해지고 있다는 비판을 우려한 듯 오늘 연설회에선 상대에 대한 비방을 자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은 친윤계와 친이준석계가 또다시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독재자 박정희, 독재자의 딸 박근혜, 영남 꼴통,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한 장해찬 후보가 과거에 했던 말입니다. 호시탐탐 대통령 흔들 구글만 하는 이준석과 그 졸개들, 오늘도 서울 도심을 마비시키고 있는 민노총, 제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은 모레 경기 고양체육관에서 마지막 합동 연설회를 진행하는데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있는 수도권인 만큼 후보들은 막판 당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민간은 오늘 당정협의회를 열고 3월 국회에서 이른바 통장 협박 등의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위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당정이 동남아시아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발본색원하기로 했다고 협의 결과를 밝혔습니다. 성 의장은 또 취약계층 긴급 생계비 대출과 관련해서 금융권의 복지 차원의 과감한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며 추후 협의를 거쳐 금융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항 신항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부산항 신항을 중심으로 물류와 항만 관련 서비스 기관과 기업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발제를 맡은 박병주 경남연구원 항만물류연구센터장은 선박 입출항이나 공사 진행 시 행정관리 업무 담당 기관과 실무 현장이 북한과 신항으로 분리돼 있어 시간적,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지고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달권 의원은 2006년 부산항 신항 개장 이후 신항으로 항만 기능이 집중되고 있지만 업무 지원과 교통 부족 문제로 이용자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수출입 활동에 애로점이 있다며 관련 행정기관을 신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혼자서 거동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 요양, 시설 요양 등을 지원하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노인 인구 급증과 보험 수가 인상으로 2026년에 적립금이 고갈될 전망이라며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발제에 나선 허수연 한양대 교수는 현재 20% 수준의 국고 지원율을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한 수가 현실화, 시설 총량제 등 요양시설 설립 요건 강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등을 제안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난방비 지원 대책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 기업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 난방비 문제 해결책 토론회에서 자영업자가 난방요금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게 되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경제 악순환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장은 원유나 가스 등 에너지 지원에 대한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는 가격 상한제를 제시했습니다. 2월 28일 정치권에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기획된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아슬아슬한 부결에 최소 31명 이탈이라는 이른바 당내 무더기 반란표를 두고 과연 조직적인 행동이었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냥 우연히 합산된 그런 숫자가 아니고 어느 정도 3355 교감을 이루어진 것은 맞을 겁니다. 그러나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된 투표로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해석도 가능한 것이죠. 의원총회에서 그런 의견이 없다가 이게 표로서 딱 나왔다라는 것은 어떤 의도가 좀 있지 않았냐.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던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이렇듯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 대표를 향한 미안함과 함께 지도부 스스로를 향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30표 이상의 이탈을 두고 여전히 해석은 분분한 상황. 부결을 주장했던 비명계 의원들이 일종의 트릭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서열하고 그러면서 가장 겉으로는 이제 난폭한 이 충돌이 기다려지고 있는 거죠. 어떤 식의 분명한 의사표명인 것 같긴 한데 그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건지는 그거는 이제 제가 알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부결 상황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면서도 무더기 이탈표에 대해선 사실상의 정치적 사망 선고라면서 이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반은 예상했고 또 반은 예상하지 못했던 민주당의 무더기 반란표.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최대 위기를 맞은 민주당에 있어서 이번 이탈표는 과연 자충수가 될까요? 희망이 될까요?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야설 작가 대 판타지 소설입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과거에 쓴 소설이 가수 아이유를 성적 대상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2015년 묘제라는 필명으로 낸 바 있는 장 후보의 판타지 무협 소설이 화근이 된 건데요. 어제 열린 토론회에서도 이준석이 이기인 후보와 친윤계로 꼽히는 장해찬 후보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현존하는 연예인, 특히 아이유, 이지은 씨의 이름을 그대로 차용을 하고 키스를 했다, 쓰다듬었다라는 정말 변태적 습성이 담겨있는 글을 가지고 판타지 소설로 좀 빙자하고 있습니다. 성적 대상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과를 제대로 하고 청년재단 이사장이라든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내려놓으실 생각은 없으신지 좀 말씀을 듣고 싶고요. 저는 100% 허구인 판타지 소설을 썼고 이기인 후보가 교주처럼 모시는 이준석 씨는 본인의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고 측근 보내서 7억 각서를 현실에서 썼습니다. 성상납 의혹으로 기소 의견 송치되어 있는 이준석 대표에게는 한마디도 못하는 내로남불 천하용인이 100% 허구인 판타지 소설에 대해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겠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이 가수 아이유의 본명인 이지은이라는 점이 문제가 되자 앞서 이준석 전 대표는 아이유 팬들을 향해서 사죄를 표하면서 장해찬 후보를 사실상 저격하고 나선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상납 의혹으로 응수한 건데요. 이에 장 후보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은 서민 당국대 교수가 아이유가 이지은인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면서 소설은 소설일 뿐이란 논리로 장해찬 후보를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특정 연예인이 연상되어서 그 팬분들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웹소설이나 판타지 소설을 야설이라고 비하한 것에 대해서는 작가들 입장에서도 유감을 좀 표해야 될 것 같고요. 야설 작가라면서 공격하는 상대 측과 판타지 소설일 뿐이며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들고 나선 장해찬 측. 전당대회를 열흘 앞두고 투명해야 할 청년 정치인들의 경쟁이 네거티브 공방으로 전락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무더기 이탈표 속에 가까스로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현재 민주당 내부 상황은 어떤지 또 추가 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당에서는 어떤 대응을 할지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은혜입니다. 네, 어제 그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이제 표결에서 민주당 안에서만 최소 이제 30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온 걸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중심의 단일 대우가 이제 깨진 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안에 그 당내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하고요. 또 이탈표가 나오게 된 원인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너무 성급하게 단일 대우가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제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가 견고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실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 당선될 때 77.77%였거든요. 근데 어제 31명이 이탈을 했다고 하더라도 169명 중에 138명이 투표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지율을 82%로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다양성 그리고 방탄국회가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민주당에서도 과도한 표적 수사로 인한 당연한 결과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다만 어떤 개인적인 의사 표시 없이 이렇게 투표하신 의원님들도 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빗나가긴 했지만 앞으로 저는 더욱더 솔직하고 좀 건강한 토론들이 조금 더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또 그 계기가 어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탈표가 이제 30표 이상이 나왔다고 해도 지지율이 80% 이상의 그 반대표를 받은 거다 이렇게 또 이제 해석을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번 표결 결과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승리라고 평가를 하면서 사실상 가결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자, 이런 여당 평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이 정치적 승리라고 하는 것이 저는 무슨 승리를 말하는 건지 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정치적 승리의 근거나 그 기준이 무엇인지, 가결이나 부결이냐 이런 것들을 지금 떠나서 지금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분노를 하고 국민들이 왜 국민의힘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순실 그 국수본부장 임명 같은 경우도 이제 철회가 됐는데 덕분에 지금 학교 폭력 문제들이 더욱더 수면 위로 올라왔죠. 그리고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저는 벗어나지 못할 것 같고, 이 부분들은 앞으로도 국민적인 공분을 더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히려 저는 대통령 리스크가 더 큰 것이 아닌가.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학력 경력 위조, 또 병역 기피 의혹 등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남은 임기 동안 안고 갈 것인가. 그리고 지금 당대표 선거가 마지막으로 있는데 저는 누가 당대표가 되어도 국민의힘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 대한 이런 어떤 과도한 표적 수사에 집중하기보다는 당내 그리고 또 민생에 더욱더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한 질문인데, 대장동 사안에 대해서 다시 청구하기보다는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이제 다시 좀 청구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이제 우세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청구할 경우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당대표가 이재명 당대표 말고 이제 물가를 잡아라.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물가를 잡아달라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하셨는데요. 실제로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2016년에 하버드 대학원을 다닐 때 아웅산 수치 여사의 강연을 직접 들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부패 혐의로 3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군부 독재에 의한 그런 부패 혐의의 그런 죄를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좀 중요한 얘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미움이나 분노 이런 것들은 두려움에 의해 기인한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하셨는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두려운 건지 저는 이렇게 좀 오히려 묻고 싶고요. 그렇게 재청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오히려 지금 민주당은 지금 3월 임시본회의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결과에 또 더해서 사실은 저희가 소상공인지원법이라든지 중고차 안전거래법, 탄소 중립에 관한 법안 등 민생 법안들을 많이 통과시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 이재명 당대표도 이제 민생 관련 급식 노동자 관련 일정을 했고요. 앞으로 요즘 코로나보다 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서민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저희는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뒤에 지금 숨겨진 자료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KTX 땅 말고 다른 땅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다만 표결의 결과가 우리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모은 총의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과가 주는 의미를 깊이 살피겠습니다. 절벽에 매달렸을 때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동바동하다 보면 훨씬 더 크게 다칩니다. 이재명 대표가 명심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독재 정권의 문제 강력하게 맞서 싸우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국회 라이브 6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삼선 중진의 영향력과 무게감을 이제 성과로 보여주고 계신 진주 시민들의 이제 지지를 많이 받고 계신 분인데요. 언론인 출신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먼저 발의하신 법안들부터 이야기를 좀 이렇게 전개해 볼까 합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이제 속출하면서 세입자들의 이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전세 세입자 입장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최근에 또 이제 가입을 했는데요. 피해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안 일명 안심 임차 보증금법을 이제 대표 발의하셨고요. 이게 이제 지난해 수정안을 이제 반영을 해서 본회의를 통과해서 이제 시행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효과를 이제 기대하시는지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그 법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행이 4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근데 그동안 한 달 남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 달 반 정도, 한 달 정도 남았죠. 그동안 전시 세입자들로부터 저희 의원실에 전화가 많이 걸려옵니다.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연들을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전세 집이 어떤 경매로 넘어가는 갑자기. 근데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어떤 세금이 밀려가지고 경매가 빠졌다. 그런데 본인으로서는 집주인한테 어떤 세금이 있는지 그런 걸 알 길이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 전세 계약을 할 때 그 집이 어떤 세금에 밀려 있는지 이런 걸 알려고 하면은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동의를 대부분 잘 안 해주죠. 처음에 집을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가 그런 걸 알려줘야 할 그런 의무 같은 게 현재 법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것을 열람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열람을 하려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집주인의 동의를 그렇게 흔쾌히 해주는 편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 법안은 그 열람을 집주인이 동의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기본 그런 권리를 부여를 하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또 집 계약을 할 그 기준을 시점으로 하면은 그 이전에 계약하기 이전에 국세가 밀려 있을 때는 그 세금 우선으로 변제를 하고 그다음 그때는 세금 우선으로 변제를 그렇습니다.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미리 그 전세 계약 전에 있던 세금이기 때문에 또 어쩔 수는 없는데 그 후에 계약한 후에 국세가 어떻게 많이 생겼다. 세금이 밀려미는 상황이 생겼다. 이럴 때는 그동안은 국세 우선의 원칙으로 국세부터 세금부터 먼저 받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세금이 더 많아버리면은 전시 보증금이 모자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그냥 세입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죠.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전세 계약 시점 이후로 발생하는 그 세금에 대해서는 그 전세 보증금이 더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거. 그럼 좀 더 안전하게 되는 저 빌라왕이라는 요즘 최근에 사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 세입자들이라든지 또 서민 세입자들이 그런 빌라왕이라는 그런
소위 이를테면 깡통 전세를 놓고 그렇게 피해가 속출해가지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일을 피해자들이 많아서 더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전국에 11채 이상 이 다주택 전세를 내는 집주인이 전국에 한 3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세금이 2억 원 이상 또 1년 이상 밀려 있는 고액 상습 체납자들은 39명이 되죠. 이분들은 본인이 원치 않든 원하든 예비 빌라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잠재적인 그런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좀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 법안이. 그래서 세입자들이 중요한 게 또 이삿날 가급적인 확정 일자를 꼭 받으셔야 그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보통 부동산 중개소로부터 확정 일자를 받게 되는데 이 세금 문제는 확정 일자를 받아도 그동안에 세금부터 먼저 걷어가는 현상이었으니까 그런 피해를 볼 수 있고 특히 그래서 그것을 좀 이번에는 세입자들도 좀 보호하자 이런 취지에서 알겠습니다. 4월부터 이제 시행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우리 특히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전세 사기 피해자는 없도록 많은 장치를 좀 마련하라는 특별 그런 주문도 있고 저희들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관심 있게 그렇게 하는 대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입자들 불안감을 좀 덜어줄 수 있을 법한 법안입니다. 부동산 문제 외에도 나라빚과 관련한 그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말들도 참 많이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셨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의 법안이고 또 발의하신 배경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요? 네, 지난해 이게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사실은 됐어야 되는데 통과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언론들을 여론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죠. 올해는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는 법인데요. 그동안은 우리 지난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 국가 채무가 한 600조 정도 되던 게 지금 이제 1000조를 지난 정부 5년 동안 밀리면서 1000조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GDP 국가 채무가 GDP 기준으로 60%까지 이제 수준을 넘어섰고요. 그래서 이 국가 재정을 국민들의 이 피와 땀으로 마련된 혈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 푼도 허투루 써서는 안 되겠다. 좀 더 건전하게 국가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틀을 갖춰야겠다. 그래서 그런 기본 틀을 갖추는 국가재정법 내용이고요. 그 법안의 주요 골자를 보자면은 이 관리 재정 수지가 그 해의 GDP 기준의 3%를 넘지 않도록 해서 그 빚을 최소한 줄이는 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야당에서도 민주당이나 그런 야당에서도 이 법안의 그 기본 큰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가 많지는 않는데. 근데 왜 15일에 그 소위에서 그 매듭을 짓지 못했을까요? 아직 온도 차이가 그래도 좀 여전합니까? 어떻습니까? 내용상의 반대는 사실상 많지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 뭐 일부 야당 의원께서는 그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거나 그런 기준에 대해서 일부 이의를 제기하는 분도 없지는 않은데 그런 큰 틀에서는 이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지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죠. 이 법에 대해서 재정안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갖자. 그리고 이제 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그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날 소위에서 통과가 안 됐던 것이고 조속히 저희들은 공청회 날짜를 정해서 빨리 그 절차를 조속히 좀 밟으려고 하는데 아주 민주당에서는 좀 그렇게 속도감 있게 그렇게 지금 협의에 잘 응해주지 않고 있어서 이 법도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좀 전향적인 그런 그 협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이 정말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경쟁 후보들이 사퇴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까지 진상조사단을 다시 꾸렸습니다. 어느 정도 그 전당대회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까? 그 이제 전당대회가 이제 사실상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들어왔고요. 3월 8일 수요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가닥은
대세는 형성된 것으로 보고 막판에 어떤 변수가 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또 김기현 후보가 지금 현재 좀 압도적인 그런 우세 속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경쟁 후보들이 이 땅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면서 다소 내부에 조금 뭐 이전 투구랄까요? 좀 다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면이 또 앞으로 긴 안목에서 볼 때는 우리 당의 지도 체제, 총선을 앞두고 지도 체제의 어떤 그 경쟁력을 높이고 어떤 앞으로 리스크를 더 줄여가는 측면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김기현 후보가 지금 뭐 여러 가지 가짜 뉴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수사를 직접 의뢰했으니까 네. 그 수사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상이 이제는 수사 당국의 그런 진상 규명 작업을 수사를 통해서 그 내용이 확실히 밝혀질 것이고요. 네. 그걸로 인해서 본인의 어떤 억울함이라든지 그런 의혹은 규명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 관련한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그 의원님도 현장에 계셨죠? 네, 있었습니다. 표결에 이제 참여를 이제 하셨을 텐데요. 민주당의 그 당초 예상은 압도적인 이제 부결이었는데 예상을 이제 빗나갔습니다. 민주당에서 현재 그 최소 30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온 걸로 이제 그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그 정은혜 전 그 민주당 의원하고 인터뷰 좀 들으셨죠? 네, 맞습니다. 네, 기다리시면서 들으셨는데 정은혜 전 의원의 이야기로는 30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왔지만 나머지 138표의 반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로 분석이 된다. 80%는 지지를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리더십은 굳건하다. 이렇게 이제 그 언급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이탈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향후 이게 민주당 당 자체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어제 많은 보도를 통해서 그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또 표결 결과가 발표되는 동안 네. 이재명 대표의 얼굴이 여러 가지 표정들이 다양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시시각각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 자체가 상징적으로 네. 읽어주는 것이다.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예상치 않은 그런 결과에 당혹해할 수밖에 없고 네. 애써 평상심을 찾고 싶겠지만은 이 길은 너무나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제안 설명을 체포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때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리 문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시장에 대한 비리 문제라고 하면서 이 야당 탄압이라든지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부분에 대한 민주당 측의 그동안의 공세가 사실상 이제는 그 주장 자체가 자기 스스로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정확히 분석하면 최소 31명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37명의 이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40명 가까운 그런 이탈이라는 거, 사실상 부결 당론으로는 정하지 않았지만 권고적 당론 수준, 사실상 당론에 가까운 그런 전체적인 방향을 부결시키기로 뜻을 모으는 입장에서 40명 가까이가 냈다. 이 국회의원 20명만 모이면 교섭단체가 구성이 될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의원들이 모임인데 그 모임 그런 지도부의 뜻과 달리 하는 그런 의원들이 40명에 가까웠다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도 아마 대단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결과였고 그것 자체가 이제는 대표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이제 당이 짊어지고 가기에는 이제는 이제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커졌다. 그래서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제 막다른 골목에 온 게 아닌가. 이제 벼랑 끝에 서 있는 백척간두의 심정일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 백척간두에서 이제는 바로 한 발짝만 더 나가면은 이제는 천길 아래로 추락하는 것이고
이제는 정상적으로 다시 되돌아올 것이냐. 그럼 이제 선택의 시간, 결단의 시간이 이제 남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추가 영장이 청구가 돼서 체포안이 다시 국회로 날아오게 된다면 표결 결과가 이번과는 사뭇 다를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어떤 시나리오를 예상하십니까? 그건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의원들이 목소리로 나온 게 있죠, 보도가. 다시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될 경우에는 그때는 부결로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장담할 수 없다라는 내부의 그런 진단들이 벌써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 40명이 이제는 4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이제는 그 규모가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이 국회에 제출된 그 173페이지인가요? 어저께 175페이지인가 173페이지에 이르는 그 제안 설명의 그 내용, 그 안에는 많은 혐의가 담겨져 있는데 그 혐의가 추가됐을 때 그 내용들을 과연 민주당이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제는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때가 오는 게 아닌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빠르면 뭐 3월 국회에서 이제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시기는 빠를 수도 있고요. 네. 또 좀 늦춰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 시기는 중요하지가 않죠. 다만 민주당이 어떤 총선을 앞두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이고 민주당 의원들이 결국은 이 총선은 국회의원들이 결단하는 문제고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본인들이 다음 국회에서 다시 등원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여론이 가는 방향,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끝 질문이 이제 의원님의 올해 이제 의정 활동 목표 계획을 여쭤보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향 진주에서 내린 이제 3선을 하셨는데 올해 그 진주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법안 발의 같은 전반적인 좀 그 의정 활동 목표가 있으시면 어떤 건지 의정 활동 목표, 진주 발전에 대한 계획 두 가지를 중점을 좀 말씀 들어볼까요? 네, 지난해 저희 이 서부 경남 특히 진주의 미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이 됐고요. 진주 사천지구가 그와 관련해 가지고 4,259억 원 규모 전남 공까지도 포함됩니다만은 그런 예비 타당성 지금 조사가 지금 진행이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항공 우주 산업 도시로서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서부 경남 특히 우리 저희들 진주 지역의 또 그 미래 먹거리 같은 한층 더 항공 우주 산업의 중심 도시로서 그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하는 그런 기본 계획이 있고요. 또 KTX 남부 내륙철도의 기본 계획이 또 확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거의 4조 9,438억 원에 이르는 사업인데 김천에서 진주를 거쳐서 거제까지 이르는 그 남부 내륙철도를 이렇게 가는 것인데 2027년도 개통을 목표로 하는 건데 이 기본 계획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제 기본 설계가 이루어지고 또 설계에 맞춰서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그런 계획이 만들어졌고 또 저희 진주는 주변에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대학들이 많이 있고 교육도시답게 그 경상국립대라든지 진주교대 관련한 사업들 여러 가지 사업들 리모델링하는 사업들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은 경상국립대 공학 16호관의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또 경상국립대 임상연구동의 그 의생명 연구동 건립 사업이라든지 경상국립대 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성 중점대학이라든지 그 경상국립대 구조개혁 지원 사업이라든지 진주교대 학생회관 리모델링 사업 내용이 많아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문체부 예비 문화도시 지정 사업이라든지 또 특히 또 올해는 여러 가지 공모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저희 지역 관련 천연 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구축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300억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차세대 항체 유사 항체 생산 시스템 기술 개발 사업
또 그리고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사업 뭐 이런 규모 뭐 200억 가깝고 300억 가까운 그런 대규모 사업들의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우리가 진주가 선정되는 일이 제가 올해는 또 그게 줄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주 관련 현안 뭐 계획 그 일만 하셔도 올해 한 해가 그냥 훌쩍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또 이제 국가재정법인데 꼭 이번에는 반드시 또 통과를 시켜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라이브 6 이제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과 함께 여당의 전당대회 상황 그리고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을 둘러싼 공방 등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